자, 이번 시간에는 총칙, 제1장 총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총칙에는 법조문이 원래 3개 있었습니다. 1조 법제정의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런데 2조의 2라고 해서 하나 추가가 됐네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총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칙은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책에서는 그거를 총칙으로 뽑지 않고 시험제도 파트로 따로 그쪽으로 배치를 했네요. 1조, 2조, 3조 공부할 겁니다. 조문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4문제 나옵니다. 적을 때도 최소 2문제는 나옵니다. 3개 조문 가운데 일단 중개대상물은 최근 5년간 거의 10년간 필수 무조건 나오고요. 이건 이제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용어의 정의와 법제정의 목적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제정의 목적은 최근 보니까 17회 나오고 20회 나오고 21회 지문으로 한번 나오고, 그리고는 22, 23, 24, 25, 26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뜸하죠. 뜸합니다. 나올 때쯤 되긴 했어요. 법제정 목적에 주로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원 길라잡이 말씀을 드렸고, 미리 보는 핵심은 지금 이제 기본 과정 할 때는요, 이건 미리 볼 게 아니고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바로 페이지를 36페이지로 넘깁니다. 법제정의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법제정의 목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법제적 목적이 의미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떨 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하고 또는 행정청하고 또 제3자하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때 조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제정의 목적입니다. 조문을 해석할 때는 목적에 비추어서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서가 의미가 있죠. 그럼 법제정의 목적도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법제정의 목적을 고르세요.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또는 박스를 치고 법제정의 목적은 몇 개입니까? 또는 가로를 쳐놓고 법제정의 목적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순서대로 연결된 걸 고르셔.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뭘까요? 법제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아마 이렇게 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지선다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법제적 목적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오지선다 뽑기가 좋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1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번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3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4번 국민경제 이바지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5번 다른 거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자, 이건 각설하고 결론만 정리하면 법제정의 목적은 표현된 것만 확실하게 외우실 것, 못 들어본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법제정의 목적 1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 이바지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제고한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합니다. 앞으로 제가 편의상 앞으로 정전이라고 해봅시다. 정전 625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정전 625. 네? 정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합니다. 사실 유치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책 왼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중개 업무의 지도 육성, 중개질서 확립,
또는 개공사 육성 또는 중기업 육성 또는 재산권 보호 이바지 또는 뭐라고 말해봅니다. 투기 억제한다, 중개 질서를 확립한다 또는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전문 직업인을 육성한다, 투기를 억제한다. 뭐라고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법제정의 목적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특히 주의하실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표현에 육성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육성 나왔어. 맞아 그러시면 안 돼요. 육성이 나왔어도 앞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 업을 육성한다. 부동산 거래업 유통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만 더. 국민이 또 나왔다 그래서 맞아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이 나왔어도 뒷말을 확인하셔야 돼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해야 됩니다. 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면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정전 625 그러겠습니다. 정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육성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만 외우기만 하시면 돼요. 정전 625.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37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내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약속에 충실히 따라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조문이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인데 제가 외워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는 조문은 딱 2개입니다. 1조하고 2조입니다. 왜? 1조, 2조는 워낙 말장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단어 하나에도 신경 써서 확인을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편제가 보면 앞부분에 근거되는 조문이 나와 있죠. 이 조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 조문의 해설서입니다. 조문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그 조문을 읽고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 자, 거기 시커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중개라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개의 일반적 정의라고 해서 이하에 써졌습니다만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개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역시 끼일 개자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이, 교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른 와닿지는 않죠. 얼른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끊어서 이제 하나씩 가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요.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 알선이라는 말은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두루두루 힘을 써주고 도와주고 주선하는 것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문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앞으로 줄여서 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옛날 말로 중개업자. 그래서 제가 가끔 용어를 쓸 때 어떨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줄여서 개공사 또는 더 줄여서 개공 뭐 개공이라는 말로 주로 쓰겠습니다. 개공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는 업자 또는 뭐 중개업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요 5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정의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중개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몇 조에 규정되냐면 3조에 규정돼 있어요. 1. 토지. 이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 5가지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겁니다. 따라서 5가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금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중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아니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가 되려면 뭐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권리금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건 이건 중개가 아니라고요. 자, 따라서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 거지 중개보수하고는 무관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지금 법률 행위는 누가 해요? A, B가 해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지금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부동산 위에 붙어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때 매도인은요 결국은 자기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임대인은요 임차권을 넘기고 설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를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자는 매수인은 권리건 결국은 뭐 했다는 말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예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 취득하려는 자 이들을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개공하고는 무관해요. 그들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거라고요. 그들 간에 교환 계약이 체결되도록 임대차 계약이 그들 간에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알선이라는 말이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두루두루 도와주고 거래를 주선하는 것. 구체적으로 뭐 해요? 개공이 주로 뭐 해요? 권리 분석하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합니다. 현장 안내를 합니다. 흥정을 하고 교섭을 합니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A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알았어 팔게. 또는 B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알아서 살 거야. 네? 마음을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공이 행하는 중개행위 자체는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습니다.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지 않아요. 단지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공의 중개행위 자체는 뭐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겁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쪽 맨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와 같은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개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중개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개의 3요소. 개공이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뢰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중개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봅니다. 거기에 파란 2번 중개행위 성격 사실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만 갑니다. 지금 개공하고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계약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거예요. A하고 B 사이에 체결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를 이전하는 자, 취득한 자예요. 개공은 그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제3자입니다. 그렇죠? 그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제3자일 뿐이에요. 물론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근데 이때는 당사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3자 입회인으로서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거래 성립을 도와주는 제3자입니다. 꼭 기억하실 표현 중개행위 자체는 뭐라고요? 사실행위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39쪽에 가서 보면 더 말을 더 붙여봅니다. 이 양반은 지금 뭐해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줘요? 보조해요. 보조행위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립하도록 각종 준비 사무를 취급하니까 보조행위요, 준비행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가로 3번 조금 더 갑니다. 지금 독자적 행위입니다. 독자적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얘가 심부름만 해줬다고 돈 주나요?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으시고 매도인이 해달라는 심부름을 해줬다고 돈 주고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줬다라고 돈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공은요,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돈 받아요. 자, 따라서 갑이 먹고 살려면 단순한 심부름만 해야 된다? 성사를 지켜야 된다? 성사를 지켜야 돼요. 단순한 심부름만 하는 사자로서 행위, 전달자로서 행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A하고 갑하고 아저씨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라고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곧 갑이 개공이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 수여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대리인 되는 거예요. 당연 대리인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대리행위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개공 갑의 행위는 단순한 사자로서 행위 아닙니다. 전달자로서 행위 아닙니다. 대리행위 아닙니다.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독자적 행위의 성격입니다. 먹고 살려면 얘가 또는 얘가 말하지 않아도 갑은 알아서 A를 또는 B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나름대로 업무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적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 독자적 행위 네 번째 줄에 보면 최근에 시험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무등록업자가 있어요.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안 바꿔서 업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문편에서 공부했듯이 무등록업자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돼요.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업자는 처벌되지만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근 시험에 나온 판례가 무등록업자는 비록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얘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이때 의뢰한 그자가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등록업자는 처벌되지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우리 법 어디에도 처벌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표현에 그런 말 있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등록한테 중개 의뢰했다라고 해서 의뢰인이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가로 4번 상행입니다. 우리 상법에서요. 거기 써졌죠. 상법에서 46조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이다. 곱기까지만 정리하시는데요. 중개에 관한 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기본적 상행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어 3번 중개의 종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43쪽까지 넘어가세요. 43쪽까지 가서 중개와 구별할 개념까지 넘어가세요. 왜? 시험에 7년에 한번 나올 똥말똥합니다. 그러니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심화 과정할 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43쪽 5번 중개대상물이 있고 6번 중개대상 권리가 있어요. 지금 아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거라고 했죠.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겁니다.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고 거기 지금 토, 건, 입, 공, 광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중개대상인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대상 권리 구분 핵심 다지기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보통은
이 중개대상 권리는 중개대상물 편에서 공부합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앞쪽으로 뺐어요. 중개대상 권리. 자,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대상 물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물건과 권리는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중개대상 물건과 중개대상 권리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중개대상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개대상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게 부동산 거래예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 또는 이전될 수 있지요. 네? 또 부동산 위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환매권 등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붙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개공이 중개인의 제공을 통해서 이 부동산 위에 붙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어떤 권리들은 중개인의 제공을 통해서 득실 변경을 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득실 변경을 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중개 대상인 권리라고 하자. 네? 중개인의 제공을 통해서 득실 변경을 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를 중개 대상인 권리라고 하자. 자, 그리고 중개인의 제공을 통해서도 중개 행위를 통해서도 득실 변경을 꾀할 수가 없거나 아예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들을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중개 대상 권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 중개거든요. 그러니 그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야 돼요. 두 번째는요,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돼요. 중개란 뭐라고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야 되지 이거를 알선한다 이런 말이 성립해요. 자, 따라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한 사람한테만 전속하는 권리, 일신 전속적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요. 부동산에 성립할 것. 두 번째, 득실 변경이 가능할 것. 자, 그럼 봅시다.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매매, 교환을 통해서는 무슨 권리?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권리 득실 변경을 가져옵니다. 임대차를 통해서는 무슨 권리예요? 임차권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임차권은 민법 시간에 공부할 때 물권이라고 해요?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부동산 물권만 중개대상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 X. 채권인 임차권도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인 임차권도 앞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임차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항공기 임차권 그러면은 임차권이어도 항공기 위에 붙어있는 임차권 항공기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건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겠죠.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자, 그리고 매매교환 임대차는 물론 그 밖의 권리, 이때 그 밖의 권리에는 판례가 용익물권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용익물권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네? 개공이 꼭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알선할 수 있다니까요. 전세계약 체결 알선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해요? 네? 중개대상 권리에는 뭐라고 해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개공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알선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A하고 B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A가 5억 원에 팔고요. 개공 갑이익을 중개해요. 그런데 이 양반한테 돈이 얼마밖에 없냐면 3억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B가 사겠다고 왔는데 3억밖에 없으면 결국 갑이 뭐라고 해요? 돈 장만해서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까? 네? 5억 있어야 됩니다. 3억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돈 장만해서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대출할선 해줍니까? 대출할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잘 아는 은행 지점장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기로 하고 얘 돈을 2억을 빌려줬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을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는 소비를 목적으로 쓰고 빌려주고 빌려받고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라면 한 개만 빌려줘, 쌀 한 말만 빌려줘, 돈 5천 원만 빌려줘, 전부 다 소비대차. 그중에 특히 금전에 관한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건 그냥 설정된 게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거기에 부수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갑이 알선했다 그 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갑이 알선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자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사 왈 뭐라고 하냐면 중개람은 매물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이때 중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소유권, 임차권, 용익물권만 들어간다. 저당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검사가 봤어요. 그래서 그 자를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네가 잘못 알았다. 이 바보야. 저당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부동산에 성립하잖아. 득실 변경이 가능하잖아. 그러면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자, 이때 이 표현은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나오면 맞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모든 담보물권이 무조건 중개 대상 권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이 표현의 해석은 아하 중개 대상 권리에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환매권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 그 44쪽에 보시면 핵심 다직이라고 해서 표가 하나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환매권이 잘못 내려가 있어요. 환매권은 이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환매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에 성립하고 득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환매라고 하는 게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돈이 4억에 4억. 네? 필요한 돈이 4억인데 이 5억 원짜리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4억을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DTI, LTV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바람에 잘해봐야 3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은 4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제 집을 5억짜리인데 4억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4억 주고 팔고 친구한테 4억 원을 제가 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친구니까 이제 도와줄 거죠. 자, 그런데 대신 거기다가 환매 특약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 물건을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거기다가 보류해 놓는 거예요. 일단 내가 4억 원에 내 집을 너한테 판다. 그런데 환매권을 거기다가 보류했다가 5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내가 너한테 받은 돈 4억 원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류를 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환매권도요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득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환매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학자들은 가등기 담보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그 권리의 성질이 저당권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채권과 함께 가등기 담보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일종의 저당권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위에 성립하고 득실 변경이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예요. 대표 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질권이 있어요. 질권. 질권은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어디에 성립해요? 동산이나 권리 위에 성립하는 권리예요. 네? 질권은 부동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대표 선수에 또 하나 있죠. 네, 부동산하고 무관한 무채재산권입니다. 무채재산권이라고 하기도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체가 없잖아요. 부동산하고는 무관한 권리예요.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특허받았다, 의장받았다,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부동산하고 무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어업권이라는 것도요, 부동산하고는 사실 무관한 권리예요.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지닌 예컨대 상속권이다 또는 뭐예요? 분묘기지권이다. 예? 이런 권리들은요, 일신전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득실변경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현재 기출문제 시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점유권에 대해서는요, 다툼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점유권도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점유권은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니까 그럼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밖에 양다리 걸치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권리가 있어요. 그 양다리 걸치는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법정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법정이라는 말에 붙어 있어요. 네?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저당권이에요. 유치권도 흔히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예요. 지금 이 권리가 발생되는 과정에는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 성립합니다. 자, 예컨대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점유하고 있는 내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해서 채무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제가 세탁소에 양복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양복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네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양복 드라이를 했어요. 세탁비 10,000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제 양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양복을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제가 양복 수리비,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된 채권, 양복 드라이 비용 10,000원 안 주면 물건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네?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예로 드린 거는 동산 유치권인데 부동산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억 원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물건부터 발생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부동산 유치권. 예? 발생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정지상권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땅 임자가 A씨예요. A씨입니다. 지금 건물도 A 거였어요.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은행에 속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이냐? 15층짜리 건물이 동일은행에 속했어요. 그런데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땅은 B의 것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A하고 B 사이에 지금 땅은 B의 땅인데 건물은 A 겁니다. 그렇다면 A씨는요, 이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건물 소유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B하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땅 임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국가 전체 거시적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낫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들 사이 약정이 없었어도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각각 달라졌다. 각각 달라졌으면 건물 철거를 막아야 되겠다. 따라서 땅 임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요. 이런 건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미 성립해버린 유치권이에요. 성립해버린 법정 저당권, 예? 성립해버린 지상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권리고 이런 것들도 득실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중개 대상 권리가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탁소 찾아갔어요. 양복 드라이클리닝 맡긴 거 찾으러. 그런데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바뀌었어요. 주인 아저씨 바뀌었네? 근데 내가 전 주인한테 내 양복 드라이 맡긴 거 있습니다. 주세요. 양복 내주세요. 이때 바뀐 세탁소 주인 아저씨 뭐라고 해요? 그냥 내준다? 요금 줘야 내준다? 요금 줘야 내준다? 드라이 비용 내줘야 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양반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 주인이 주장하던 유치권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부동산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피담보 채권과 점유를 같이 이전시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부동산 유치권도 마찬가지다. 성립해버린 다음에는 득실 변경이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개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자, 이제 결론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요, 아무런 멘트 없이 법정지상권, 아무런 멘트 없이 유치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 그런데 이기도 하고 아닌기도 하면 결국은 인 거죠. 그래서 자, 결론 다 잊어버리시고 별말 없이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우리 기출문제 시각은 이거를 중개 대상 권리가 인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발생되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틀려요. 발생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점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환매권은 중개 대상 권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왼쪽으로 표를 수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위에 판례 보면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판례, 그리고 2번 중기업 관련 판례입니다. 을에 의하여 보수받고 저당권 설정 알선을 어부로 하셨습니다.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서이 이루어졌어도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개 대상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중개 대상 권리 밑에 있는 상속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중개 대상을 편해서 다시 와서 보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중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